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주 초창기 때 올렸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 불편한 댓글들로 인해 영상은 삭제 조치를 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1년 정도 만났던 귀신 보는 전 여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된 건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소개를 주선해줘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제 동창이 늦가기 신입생으로 다른 대학 동기들이 다들 자기보다 4살에서 5살씩 막 어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받은 아이도 당시 21살인가 22살 정도로 되게 어렸었고, 그저 평범한 대학생으로 알고서 소개를 받았었죠.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집안사와 또 비밀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허나 연애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한 번은 둘이 만나기로 하고 제가 그 애가 산다는 아파트 밑으로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인가? 먼저 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와 있다는 말에 얘가 깜짝 놀라고는 본인이 산다는 그 아파트 현관이 아니라 단지 밖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이 있어서 근처에 잠깐 나와 있다면서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본인도 앞으로 계속 이걸 숨길 수만은 없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빠, 나 사실 이 옆에 있는 보육원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6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나를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왔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더군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일정 나이까지 거기 있는 생활관에서 생활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그 친구는 거기서 살고 있었고, 하지만 연애를 한 지 오래 안 된 저희 사이에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처음 그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좀 감싸주고 싶고 그렇게 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얘랑 연애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월급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방은 당시 그 여자친구가 있던 보육원 근처로 방을 구하게 되었었죠. 하여 이제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는 매일같이 데이트하고 노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때가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자취방에서 둘이 같이 놀다가 저녁도 해먹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당시 저는 잘 때마다 무조건 노래? 아니면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포라디오 이런 거 검색해서 나오는 거 틀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여친이랑 있으니까 발라드 곡 하나를 틀어서 이제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려고 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 때 절대 노래 같은 거 틀지 않는다고. 싫어 막 이러면서 딱 잘라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자면서 노래 듣는 게 싫으면 싫은 거지 저렇게 정색할 일인가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저 혼자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틀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먼저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저는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냥 커플 사이에 하지 말라면 괜히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장난잖아요. 저는 전혀 악의가 없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제 양쪽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 한 짝을 그 친구 귀에다가 살짝 꽂았습니다. 근데 잠만 잘 자더군요. 뭐야? 엄청 예민한 것처럼 굴더니 하고 저도 누워가지고 한참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옆을 보자 그 애가 눈을 똑바로 뜬 채 입으로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막 주룩주룩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일어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왜 노래 안 듣는다니까 이어폰을 껴놨어? 막 이러면서 나보라는데 아니 일단 울린 건 미안한데 이게 이 정도까지 이럴 일인가 싶어서 저는 그 애를 달랜 뒤에 물었습니다. 아니 노래 듣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깊숙한 이야기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자기가 귀신을 보고 듣는 순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자면서 뭔가를 들으면서 자는 거랍니다. 노래 같은 걸 틀어놓고 자는 순간 자기 눈앞에서 어떤 귀신이 그 노래를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서 막 흥얼거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고 싶다 이런 데가 미워지만 보고 싶다 내가 무릎 꿇고 모두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쳤다고 일부러 여자친구 가위 눌리라고 그렇게 이어폰 끼는 일은 절대 없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둘 다 잠이 깬 뒤에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친모가 무당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친모랑 봐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운전해주느라 실제로 그 법당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말로만 무당이 아니라 실제로 걔를 낳아준 엄마가 무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는데 만약 언젠가 자기가 막 심하게 가위에 시달리고 있는 일이 있으면 오빠가 꼭 깨워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그 이후 2번 다시 그런 일 없이 잘 만나고 있다가 한 번은 100일인가 200일인가 하여간 기념으로 강원도에 있는 어느 산자락에 위치한 운치 좋은 펜션으로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커플들 마냥 뭐 동네 구경도 하고 저녁이 돼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그러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당시 그 펜션이 복층 펜션이라 침대가 그 위층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고 한밤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반쯤 잠결이었는데 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저도 이제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제가 뭐야? 하면서 눈을 뜨고 옆을 보자 그 애가 눈에 실핏줄이 막 다 터질 만큼 충혈이 돼서 막 끔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시겁해가지고 바로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좀 오싹한데 그 끔 하는 소리가 진짜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 게 그 펜션이 복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워있던 데가
그 천장이랑도 가까워서 그 소리가 약간 메아리치듯 막 울렸거든요. 아무튼 또 잠에서 깨어난 여자친구의 말은 그 펜션 천장에서 귀신이 내려와서 자기 목을 막 조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저한테 오빠 지금 이렇게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가위에 눌려버렸고, 걔는 거기에서 깨어나서 저한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지금 하던 게 저한테는 끔 이렇게 들리던 것이었어요. 걔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자라진 못했지만 성격이 워낙 밝은 애였거든요. 근데 한번 가위에 눌리면 누가 깨우기 전까지는 아침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온몸에 막 기운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밝고 해맑은 표정이었던 한편 항상 어두웠던 다크서클은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걔랑 저랑 헤어진 이유는 이런 심령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여느 커플들처럼 성격 차이와 권태 등이 그 이유였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찍다가 조금 궁금해서 옛날 사진첩을 좀 뒤져봤는데 그 당시 같이 갔다가 펜션에서 음식 먹었던 사진 딱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그 펜션을 갔던 게 2015년 4월 4일의 일이었습니다. 벌써 8년이나 된 일이네요. 제가 사는 곳은 춘천 한림대학교 병원 영안실 뒤편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거기가 대학교와 거리는 가깝지만 영안실 뒤쪽이라는 이유와 또 건물이 낙후됐다는 이유 때문인지 다른 곳에 비해서 집값이 좀 쌉니다. 게다가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라 겉에서 보기에도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던 때는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와 술 한잔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돌아오던 시각은 새벽 시간이었는데 평소엔 안 그런데 그날따라 길에 안개가 엄청 끼어 있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은 방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안실 벽과 상가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영안실 근처로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면이 아니라 살짝 곁눈질로 본 건데 영안실 벽 위에서 어떤 새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우두커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가 184cm로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담장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2m도 훨씬 넘거든요. 게다가 그 담장의 꼭대기가 평평한 게 아니라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서 있더라도 뭔가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중심을 잡는 모습이어야 할 건데 한 채 미동도 없이 그저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금 뭐였지? 하고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데 그 순간 그 형체가 사라져버리더군요. 불과 0.5초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탓할 게 없잖아요. 내가 술을 마셔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저희 아파트 동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접근하면 알아서 불이 켜지는데요. 저희 동 아파트 1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우면 무서울 텐데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하나하나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 바로 그 순간 계단 구석에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로 보이는 그 형체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담장에서 저희 동까지는 거의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찰나에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귀신을 봤다는 사실에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을 마구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인데 1층에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계단 서너 개씩 밟고 단숨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느껴지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져서 열쇠를 찾는데 하필이면 제가 원래 습관적으로 열쇠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놓는데 어디에 떨궜는지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던 중에 아래층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그 구두 발자국 소리는 저를 더욱더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구두 발자국 소리는 그 밤중에 계단에 울리면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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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뭔가 이게 사람의 걸음걸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겁에 질려서 아예 열쇠 찾을 생각은 포기하고 문을 막 미친 듯이 두들기다가 그때 손잡이를 돌렸는데 어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문 단속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려 들어가듯 안으로 뛰어들어가 넘어지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는 그 남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체를 알 순 없었지만 영안길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게 왠지 두려워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절대 밤에는 그 영안실 뒷길 쪽으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직폭력배 출신의 한 계급 후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후임은 군대에 늦게 들어와서 저보다 후임이긴 했지만 나이는 4살가량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후임이 어릴 적에는 엄청 깡촌 시골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골 마을 입구 같은 데 보면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동줄도 주렁주렁 걸려있고 나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요. 아무튼 어느 날은 그 후임이 아버지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손에 고기를 한 덩이 들고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봉지가 아니라 신문지 같은 종이에 고기를 담아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따라 밤이 어둡고 완전히 시골이라 인적도 드문데 또 엄청 고요했대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마을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마을 입구의 커다란 나무에 뭔가가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인형같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맞는 것 같더래요. 고개는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렇게 부자가 조금 더 마을 입구로 가까이 가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목매단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그 부자를 노려보더랍니다. 마치 그 부자에게 굉장한 원한이라도 진 듯한 그런 눈으로 말이죠. 그때서야 그 두 부자는 알아차렸죠. 저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어쨌든 밤은 늦었고 집에는 가야 했으니까 거기로 지나가야만 했대요. 다른 길로 가면 진짜 한참을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후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절대로 저 귀신이랑 눈 마주치지 말고 이거 아빠 손 놓지 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바닥을 응시하면서 귀신이 매달려 있는 그 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임은 아버지가 듬직했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귀신이 궁금했던 건지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순간 고개를 들어 그 귀신을 슬쩍 쳐다봤답니다. 순간 그 후임은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쳐버렸고 계속해서 그 둘을 노려만 보던 그 귀신이 갑자기 목에 매달린 그 밧줄을 풀으려고 마구 발버둥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름대로 담이 있으셨는지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 손을 잡고 막 그 나무 밑을 통과해서 멀찌감치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뛰어간 후에 뒤를 돌아 나무를 보니까 그 여자 귀신은 여전히 밧줄을 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 아들은 그 길로 얼른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거 2003년 말쯤 군대 후임에게 들었던 실화입니다. 지금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산 백성역 쪽에 5층짜리 빌라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 2층이 지금 4달째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귀신 나온다고 입주자 5명이 모두 도망가 버렸거든요. 어차피 이미 소문은 나버릴 대로 다 나버린 것 같습니다만 귀신 안 무서워하면 여기 그냥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입주했던 분은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출장을 많이 나가셔서 집에 잘 안 계셨는데 출장만 갔다 돌아오면 물건의 위치가 막 바뀌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CCTV도 돌려보게 해드리고 이렇게 편의를 많이 제공해드렸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게다가 보일러를 켜도 집이 워낙 쌀쌀한 것 같다면서 그냥 찝찝하다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주자분은 여성분이셨는데요. 이 당시 제가 방값을 한 5% 정도 깎아서 내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께서 당시에 그 5% 정도 깎아서 내놓은 이유가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달달 볶아서 대충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본인은 귀신 같은 거 믿지 않는다면서 콜 하고 들어오셨고 이분도 한 달 조금 넘게 사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거실을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드레스가 아니라 한복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거실이 아니라 자꾸 침대 주변에 얼쩡거리길래 욕을 한 사발 퍼부어줬답니다. 꺼지라고요. 그러자 그 귀신이 갑자기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며칠을 계속해서 웃고만 있더니 이제는 막 며칠을 쌀통으로 가서는 쌀을 막 주워 먹더랍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분께서 에이씨 그냥 먹다가 배불러 뒤지라면서 맨날 욕하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입주자분께서 물냄새가 슬슬 역하게 느껴지더니 이제는 음식만 보면 구역질이 나서 밥도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그 귀신은 매일매일 막 쌀을 손으로 퍼먹고 깔깔 웃고 그렇게 약 올리듯이 그랬답니다. 그때부터는 이 세입자분도 욕이 아니라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귀신의 웃음소리는 더 악랄해졌고, 그분은 2주 만에 8kg가 빠지곤 이러다 죽겠다면서 결국 나가버리셨습니다. 이 집 제가 굿 같은 걸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용하다는 무당으로만 해서 굿하는데도 돈을 엄청 쏟았어요.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천주교 신자라서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죽치고 계셨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굿할 때는 그 빌라에 살고 있는 입주자분들의 모든 동의를 받고서 한 데다가 또 이야기하자면 긴데 집세도 3달 동안 안 받았다고요. 이어서 이제 4번째 세입자분 얘긴데요. 이때는 이미 귀신이 나온다고 조금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방을 반값에 내놓고 최대한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 애가 4~5살짜리 애기였는데, 그 애가 한 들어온 지 일주일 후부터 입 주변이 조금씩 빨개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새 가족 들어온다고 해서 도배도 새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집 부모님들은 여기가 새 집이라서 알러지 같은 건가 싶었나 본데, 점점 더 애 입 주변으로 그 빨간 버짐 같은 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피멍처럼 말이죠. 왜 그 컵으로 입 쭉쭉 빨면 부항 자국처럼 남잖아요. 마치 그만치 이렇게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애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 병원에서 말하길 그게 더러운 손으로 그 입 주변을 긁고 만지고 해서 세균 때문에 그런 걸 하더랍니다. 근데 부모는 평소에 애 손도 잘 씻기고 또 연고도 발라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낫지를 않았대요. 그러다 증상은 더욱더 심해져서 막판 가서는 애가 코피도 흘리고 너무 막 울어제끼다가 탈진까지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기가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이거 누나가 그런 거야 하고요. 뜬금없이 누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는 무슨 누나냐 하고 물었더니 그 애기가 하는 말이 어떤 무서운 누나가 밤만 되면 나타나서 자기 입을 막 손가락으로 긁고 만지고 한대요. 근데 이제는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런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막 울어제끼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애 부모는 그럼 이제껏 왜 말을 안 했냐 하고 물었더니 애기 하는 말이 그 귀신이 절대로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버텼던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더 살다간 애 죽겠다면서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무당도 안 통하는 그런 집을 무료로 나눔하는 거냐고요. 근데 장군님 모시는 한 무당분께서 이 집은 사람을 계속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꾸 나가도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 누구 죽으면 책임지실 수 있냐 하고 물었더니 절대 죽지는 않는데요. 딱 죽기 전까지만 갈 거라면서 무조건 사람을 들이라는데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빌라를 팔려고 했는데 팔아지지도 않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장난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거절하겠습니다. 납부하는 금액 1도 없이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데 조건은 꼭 1년은 버텨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세입자 이야기는 가장 소름 돋고 또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내일 마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입자는 쌍둥이 자매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장 소름 돋는데요. 이분들 오고 나서는 이상할이 많지 2주가 넘도록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야? 드디어 귀신 사라진 건가? 하고 안심했는데 아무튼 그 쌍둥이 자매분들은 동생은 미용실 실장이고 언니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언니분은 매일같이 집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양이를 3마리나 키우셨고 모두 성묘였던 다 큰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에 꼬리가 없어진 거예요. 막 방바닥에 피도 엄청 나 있고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근데 보통 고양이들끼리 싸웠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그렇게 꼬리만 떼어낼 수 없잖아요. 뭐 다른데 어디 상처라도 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낑겼다가 나오면서 힘을 확 주다가 그냥 꼬리가 빠진 건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꼬리가 워낙 반듯하게 아주 끝까지 없어진 데다가 고양이가 구석에서 앓고 있어서 죽을까봐 바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 고양이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죽을 뻔했다고 하고 봉합을 마친 그 고양이는 입원을 시켰대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워지는데 그 고양이 꼬리 사건을 시작으로 남은 2마리의 고양이가 언니만 보면 막 하악질을 미친 듯이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더래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엄청 공격적이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심지어 고양이들이 언니만 보면 숨고 몸이 굳어있고 막 납작 엎드리고 그러더랍니다. 동생은 맨날 밖으로 일을 나가니까 집에서 뭔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진 몰랐나 봐요. 심지어 언니도 고양이들이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다고만 하고요. 근데 동생이 느끼기에는 언니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뭔가 내가 알던 사람 같지 않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집을 치워도 계속 어질러져 있는 것 같고 원래 언니는 엄청 깔끔하고 청결한 성격이라서 항상 집이 정돈돼 있고 몸에서도 항상 바디워시 냄새 같은 게 나고 하는데 유독 요즘에 씻지를 않는 건지 계속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시간이 지나던 중에 어느 날 둘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원래 항상 밥은 언니가 주로 했대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날 반찬이랑 국은 정상적인데 언니가 밥그릇에 밥이 아니라 생쌀을 퍼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장난하지 마 하고 말했더만 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생쌀을 손으로 퍼먹더래요. 그러면서 동생 것까지 빼앗아서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도 밥을 또 생쌀을 내오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랍니다. 거기서 동생이 이건 장난치곤 좀 심한데? 하고 느껴서 언니 미쳤냐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런 와중에도 웃으면서 쌀을 막 손에다가 굴리더니 그걸 막 자기 옷 안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동생은 그때서야 언니가 진짜 미쳤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언니 몸에서 진짜 심한 막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냄새가 났냐면 막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좀 씻으라고 막 구박을 했는데 씻지도 않더랍니다. 또 이상한 건 맨날 고양이들을 막 옷장에다 숨겨두고 하는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길래 언니 자꾸 이러면 나 언니랑 못 산다? 이럴 거면 따로 살자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대요. 하지만 보란듯이 증상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동생이 자고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침대 아래서 무릎 꿇고 있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다리 아래다가 쌀 한 줌을 막 들이밀고 그렇게 막 상식 밖의 행동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은 동생이 뭐 귀신이 있다 이런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면서 정신과를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언니가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엄청 버텼대요. 그래서 동생이 억지로 질질 끌고서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막 집 벽이랑 손에 잡히는 건 다 잡아가면서 버티려고 하다가 손톱까지 다 들렸대요. 그렇게 막 피가 나고 있는데도 이상한 소리를 대면서 막 그르렁 거리면서 짐승 소리까지 냈대요. 그래서 결국 데리고 나가길 포기하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엄마한테 말해주고 언니 미쳤다고 엄마 당장 빨리 좀 와줘 이렇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당장에 엄마가 집으로 오셨는데요. 근데 엄마가 오실 때 예전에 동네에서 무당하시던 할머니를 함께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엄마랑 그 할머니를 보더니 평소랑 다르게 고양이를 품에 안고서는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더래요.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하지만 아무 소리 없이 그 할머니는 언니를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딱 어느 순간이 지나자 갑자기 그 할머니가 언니 보고 너 누구냐? 이러면서 소리쳤대요. 그러자 언니가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고개 까딱거리면서 리듬을 타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그냥 막 거실을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다가 생쌀을 한 줌 퍼먹고 오고 돌아다니고 퍼먹고 오고 계속 그걸 반복하더니 갑자기 거실에다가 막 토를 하는데 그제서야 보고만 있던 그 할머니가 언니한테 다가가서 막 짝짝 소리가 나도록 때렸대요. 그때 언니가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막 살이 다 새빨개지도록 엄청 세게 때렸답니다. 그동안 언니는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막 입으론 악악 소리를 내면서도 할머니를 무섭도록 노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갑자기 언니가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하는데 브래지어를 벗고 팬티까지 내렸는데 그 팬티 안에서 고양이 꼬리가 나왔대요. 언니한테 그 역한 냄새가 나던 이유가 그 고양이 꼬리 때문이었고 집안 어디에서도 못 찾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할머니한테 맞을 때 언니가 악 하고 소리를 냈는데 그 동생이 말하길 언니가 이상해진 뒤로 그때 처음 사람의 말을 한 것 같대요. 그전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팬티에 꼬리가 있는 거 보고 기절을 할 뻔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그 꼬리를 쥐어들더니 자랑하듯 보여주곤 그대로 한 번 더 토하고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싣고 간 뒤로 바로 그날 또 방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명의 세입자가 모두 나가고 빌라 2층은 아무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군대를 전역한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군대에서 미스테리한 일을 겪거나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대학교 시절 옆방에 살던 자취생 오빠가 해준 이야기로 들었을 때 참 오싹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옆방 오빠를 편의상 B라고 칭할게요.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B 오빠는 해군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대를 배치받은 곳이 저희 친오빠가 복무했었던 계룡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B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냥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라서 한 번 더 놀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비오빠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오빠가 복무했던 부대에도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근무 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폐쇄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막 맨 끝에 자리 잡은 그런 근무 초소도 아니고 그냥 떡하니 중간에 있는 근무 초소라서 한밤중에 근무를 하러 갈 때마다 그 초소를 보고 있을 때면 기분이 괜히 오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소는 왜 저렇게 폐쇄가 되었을까 정말 많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름에 선임병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선임병이 그날따라 잠도 안 자고 계속 귀찮게만 굴더만 한 12시가 조금 넘어가자 얘기를 하나 해주더랍니다. 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안 해줄까? 싫어도 그냥 들어 임마. 너 저 근무 초소가 왜 폐쇄된 줄 알아? 원래 나 처음에 자대 배치 받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기 다른 데랑 똑같이 돌아갔어. 근데 저기서 근무하면 꼭 그날 뭔가 사고가 벌어졌대. 내가 일병 달기 직전인가 폐쇄됐는데 그때 폐쇄될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애가 내 동기였어. 그래서 걔한테 들은 얘긴데 그때 선임병이 해준 얘기는 정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대요. 예전에 저 초소에서 근무했던 애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얘긴데 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자갈 밟는 소리는 아니고 막 자갈을 끄는 소리가 났대. 그니까 저벅저벅 하는 그런 발소리는 아니고 하여간 처음 들어보는 좀 희한한 소리. 근데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웬만하면 그 소리에 반응도 하지 말고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 불빛도 비추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내 동기는 그걸 몰랐던 거지. 원래 거길 담당하던 곳이 아닌데 여차저차해서 내 동기가 그날 처음으로 거기 배정받고 근무도 처음 하러 나간 거였어. 근데 그날 같이 나간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은 계속 욕을 하면서 재수없게도 역이 걸렸다고. 너 무사히 보내고 싶으면 너도 들은 대로 해. 막 그러더래. 근데 들은 게 있어야 알지. 내 동기는 그냥 하던 대로 평소처럼 근무 잘 서라? 뭐 이런 소리인 줄 알고 뭐 근무를 섰다고 하더라고. 근데 시간 돼서 근무 서러 갈 때까지 그 선임이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선임이 왜 그랬는지 계속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내 동기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산 밑쪽에서부터 뭔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더래.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풀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그 소리도 뚜렷해지고 더 커지더래. 그래서 내 동기는 생각했지. 이 시간에 누가 올 타이밍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이제 배운 대로 암고를 대라고 외쳤던 거지. 근데 그 순간 그 끄는 소리도 없어지고 조용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암고 대라고 외치는데 누가 뒤통수를 빡 하고 치더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까 그 선임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주위를 막 살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동기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임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야, 너 아무것도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래서 동기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왜 그러시냐고 또 물어보니까 그 선임이 아니다, 됐다 이러면서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대. 동기는 그 선임의 행동이 좀 이상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근무를 서려고 하는데 또 끄는 소리가 들리더래. 질질 끄는 소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비오빠의 선임병은 뜸을 들이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비오빠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뜸을 들여서 얘기에 집중하던 저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좀 이야기해봐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동기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암구호를 대라고 막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들은 선임이 동기 이름 부르면서 야, 조용하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더래. 그래서 동기가 진짜 왜 그러시냐고, 이러다 진짜 우리 둘 다 혼나면 어쩌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임이 야, 그냥 닥치고 들어오라고, 나는 송장 치우기 싫다 이러더라는 거지. 그 말에 이제 동기도 기분이 좀 상했는데, 안에서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 선임을 자기가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배운 대로 해야 될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리는 지속되고 있었고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더란다. 그래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러다 혹시 저게 간첩은 아닐까? 차라리 산짐승이면 다행인데, 그렇게 막 오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게 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던 동기가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불빛을 비췄고, 처음엔 저게 뭔가 싶어서 자기 눈을 의심했대. 멀리서 보이는 건 그냥 검은 그림자인데 참 희한하더래. 그래서 선임을 부르면서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임이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더래. 그래서 동기가 불안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선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쳐다보는데, 그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더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리도 나고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멀쩡하게 걸어오는 모양새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간 그 동기 자기도 모르게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총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와서 산 밑에 있는 본부까지 막 구르다시피 도망친 거야. 그렇게 얘가 본부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가 완전 눈물 콧물에 막 흙이 뒤범벅이 돼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동기가 본 걸 얘기해줬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이었대. 그것도 할머니. 그럼 비오빠의 말에 우리는 아니 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할 수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야, 그 시간 거기에 할머니가 있어봐. 아무 생각 없이 봐도 깜짝 놀랄걸?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를 보고 울며불며 도망가는 건 좀 아닌데? 그러자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기가 본 건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두 발로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기어오고 있었대. 그리고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동기가 그걸 본 순간 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친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들고 있던 게 다름 아니라 갓난아이의 얼굴이었대. 동기가 그걸 보고서야 저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싶었던 거고, 내가 여기 남아있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친 거였고, 그리고 후에 그 본부 사람들이랑 다시 한번 그 초소에 갔대. 왜냐하면 선임이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근무하던 초소 안에 들어갔더니 선임이 입에 하얀 거품을 잔뜩 물고 쓰러져 있었대.
그리고 나중에 선임이 깨어나서 그 본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다른 말 못하고 딱 이렇게만 반복하더래. 할머니, 애기 머리. 할머니, 애기 머리. 그래서 결국 그 선임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초소 바로 폐쇄됐다 하더라고. 삐오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도무지 그 이야기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삐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저희 오빠도 군대에 있을 때 오빠랑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거든요. 저 진짜 우리 오빠한테 진짠지 아닌지 떠봐요. 하고 그 자리에서 제 친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약간 유도신문식으로 오빠를 떠봤거든요. 그런데 오빠의 입에서도 그 비오빠가 해준 이야기랑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 예전에 귀신 나와서 폐쇄된 초소가 하나 있었다. 근데 항상 할머니 귀신이 나왔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여러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뚜렷이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그때 참 많이 무서워했고 또 강렬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독도에는 실제로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믿기 힘든 말이겠지만 독도에서 한 번이라도 잠을 청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골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도록 제의를 하는데 거기서 한번 자고 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곧바로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귀신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나면 도무지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하죠. 물론 그 물골로 사람을 보낼 때는 절대로 혼자서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반드시 2명 이상일 때 물골로 보낸다는 게 독도에 계시는 김성도 씨의 말입니다. 김성도 씨는 독도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쉽사리 믿지 못하니까 본인이 직접 녹음기까지 들고 가서 거기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독도의 물골에는 밤이 되면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20년쯤 전인가? 흔히 그 도깨비불로 불리는 혼불 있죠? 그것도 목격을 했는데 그건 심지어 혼자서 본 게 아니라 사람 6명이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분의 배가 파도에 밀려서 몽돌밭을 막 떠밀려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날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일행들은 그 배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도 쪽에서 파란 불덩어리가 배 쪽으로 스멀스멀 내려가고 있었고 울릉도에서 한일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구 씨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불덩어리는 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창밖을 내다보던 그 김성구 씨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형님, 혹시 배에다 불을 켜놓고 내렸습니까? 아니, 왜 그러는데? 지금 배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에이, 불을 켜놨을 리가 없지. 그래서 김성도 씨가 직접 가서 보니까 배에는 거의 지름이 1m가량의 파란 불덩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덩어리가 가시광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반딧불이처럼 은은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해녀들도 이 광경을 다 같이 목격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날 밤 무서워서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김성도 씨는 울릉도에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귀신 쫓는 비방을 사용하기로 해봅니다. 바가지에다가
밥과 반찬들을 잔뜩 담아서 홈플 있는 쪽으로 향해 쏟으면서 이거나 먹고 얼른 사라져라 하고 고함을 질렀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식칼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칼끝이 집 쪽으로 향하면 그것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고 바깥쪽을 향하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배 위에 머물러 있던 그 홈플은 그제서야 떠나갔고 그것이 떠나가자마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도 귀신 이야기는 독도 의용수비대가 주둔할 때부터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 대원 가운데 통신을 맡고 있던 허학도 대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대원이 사망한 후 귀신 소동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가 죽은 뒤에 어느 날 독도에 있는 발전실에 허학도가 나타났고 5명의 대원이 동시에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인데요. 한 대원이 대장님, 죽은 허학도가 나타났습니다. 허학도가 발전실 입구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 옷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러며 다급하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홍 대장은 부관과 3명의 대원을 급히 보내서 상황 보고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원들을 보낼 때는 평소에 담이 큰 대원들만 골라서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 뒤 이들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와서는 대장님, 조금 전에 보고 들어온 내용이 거짓이 아닙니다 하고 보고하더라는 것이죠. 그 죽은 허학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옷을 가져다 줄 것을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홍 대장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곧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 허학도 어딨어? 당장 나와서 이 대장에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홍 대장은 이 5명의 대원들에게 야, 너네들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서 발전기나 돌려 하고 명령을 했죠.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다시 돌아와서 홍 대장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장님, 고집 피우지 맙시다. 조금 전에 허학도가 하는 말이 방금 대장님이 왔다 갔는데 대장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디 우리 동지들이 잊지 말고 울릉도 보급 창고에 있는 자기 옷을 가져다 줄 것을 계속 애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독도의 귀신 소동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외딴 섬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보인 헛것일까요? 어쨌든 우리 땅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면 늘상 귀신 이야기가 있어왔고 독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귀신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언론사에 실렸던 독도에 계신 분들의 실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